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통화 내용 진실 공방이 당 내분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니라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뜻이었다며 한밤중에 녹취록을 공개했고, 원 전 지사는 분명히 윤 전 총장을 의미한 것이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황 씨가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발언하며 공방이 격해지자 이재명 지사 측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미군 수송기 바퀴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등 아프간에서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S 등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속속 수도 카불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동자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가 포함됐던 지난주 수도권의 이동량이 오히려 4%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모레 수도권 4단계 재연장 여부를 발표합니다. 서울 신축 빌라 10곳 중 3곳이 매매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깡통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오늘부터 의무화됐지만 깡통 전세는 오히려 보호받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 소카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성의 신원 제공을 거부해 수사 지연 논란을 빚었던 소카 측은 정보 제공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경선 초반부터 격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문제가 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곧 정리됩니다. 그 대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니라 갈등 상황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했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 아침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대상은 윤석열이 분명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 반응은 딱합니다. 이 반박의 반박, 그리고 또 반박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와 원 전 지사의 갈등은 양보 없는 내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한희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곧 정리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자신과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 곧 정리된다는 정리 대상이 갈등 상황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누구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SNS에 그냥 딱하다는 짤막한 글을 올리며 응수했습니다. 원 전 지사가 윤석열 정리 발언을 공개한 어제 종일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밤 11시가 넘어 SNS에 통화 녹취록 일부를 올렸습니다.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다며 경선 과정의 갈등이 정리될 것이란 취지지 윤 전 총장을 의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녹취 일부분만 공개해 진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맥락상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후보로서 곧 정리될 것이라는 의미란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저녁 6시까지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에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대표가 다시 20분가량의 녹취를 들어봤는데 어떤 맥락에서도 윤 전 총장이 정리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한다며 전체 녹취를 공개하면 불리해지는 쪽은 원 전 지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원 전 지사가 오해한 것이면 책임지겠다 했다며 반대로 이 대표가 사실을 호도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정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논란과 거리를 두고요,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박계 서청원 전 의원을 만났죠.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민주당 출신 인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좌우를 안 가리고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 정신을 강조하면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리 발언 논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는 유일하게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윤 전 총장은 호남 출신 인사도 대거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는 정책 고문으로,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 출신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26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지난 16일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을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대한민국 정상화에 제 작은 힘이나 보태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외롭게 싸워온 윤석열 후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추석을 앞두고 호남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친박계 맏형이었던 서청원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전 의원은 열심히 해라, 경선이 끝나면 도와주겠다고 격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이 있다고 했던 윤 전 총장이 과거 친박계로 대표되는 강성보수 지지층도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한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게 민주당 경선판을 흔들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 정치 생명을 끊겠다. 또 극렬 문파는 악마다. 당사자인 황교익 씨가 직접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논란을 과연 어떻게 매듭짓게 될까요? 이현수 기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죠.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황 씨는 채널A와 통화에서도 정치와 관계없이 인격과 생존에 관한 싸움이라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낙연 캠프에선 황 씨의 내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말 같지도 않아 대응할 게 없다며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 황교익 구도는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다른 대선 주자들이 나서 황 씨의 내정 철회를 요구했고 당내에서도 공방을 그만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교익 그분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 과정을 통해 다 상식에 맞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일단 오는 30일 예정된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심이 깊습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황 씨의 글은 캠프와 관련이 없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까지 나와 부담스럽다며 결국 결정은 이 지사가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지만 두 후보 어떻게든 정책을 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요, 한마디로 물량 공세, 정책도 폭탄처럼 투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반대로 매일 한 건씩 정책을 내놓겠다며 핀셋 공약을 선언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책 자문을 맡을 싱크탱크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1000개의 정책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치, 경제, 안보 등 20개 분야에 1,800여 명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자문단에는 노무현 정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친노, 친문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과감해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법만 제시해 주십시오. 실천은 제가 맡겠습니다. 국회 앞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 예고 현수막이 빼곡하게 내걸렸습니다. 이 지사의 공약을 캠프에 소속된 의원들이 법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유권자에 맞춰 하루 단위로 공약을 쪼개서 발표하는 이른바 핀셋 정책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인 이 지사에 비해 활동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나서 공약을 발표하고 3중 폭격론을 제시합니다.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정책에 맞는 유권자들을 만나 직접 공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는 캠프와 별개로 네거티브 공방에는 거리를 두고 정책 대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녹취록 공개 후폭풍, 정치부 이민찬 기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시끄러웠다고요? 맞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이 말을 꺼내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원하는 거예요. 논란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당대표가 왜 대선 후보와 싸우냐, 지도부를 흔든 건 의원들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송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정작 대여 투쟁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대표와 경준이의 경선 관리가 공정하지 않다는데 의원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없었나 보군요. 우선 서병수 위원장이 대표 흔들지 말라고 했고요. 대선 주자이기도 하죠. 하태경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공개했다며 원희룡 전 지사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도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랑 신경전을 벌였던 일들이 있는데 이번 논란이 유독 커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각 대선 후보 캠프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죠. 이 경선 준비 과정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경선준비위원회에 쌓인 불만이 터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한 뒤 경준이는 이런 논란에도 봉사활동 간담회를 강행했죠. 지난 12일에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의 탄핵 발언 논란으로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시 통화 녹취록이 이 대표 측에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녹취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이번에 이 대표가 직접 원전지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대표가 자동 녹음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고 폭발력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당대표가 통화를 녹음하고 또 녹취록을 만들어서 공개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주변에서 조금 자제시켰을 법도 한데요. 이 전 대표 이 녹취록을 SNS에 올리기 전에 원전지사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원전지사는 녹음도 하는 사람인데 통화든 문자든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아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SNS에 녹취록을 올린 거고요. 이 대표는 SNS를 직접 관리하고 메시지도 직접 쓰기 때문에 당대표실 직원들도 이 대표가 어떤 글을 언제 올릴지 알 수 없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표가 SNS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원래 6시까지 녹취록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 대표는 일단 녹취 전체 공개는 안 하겠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오는 26일 출범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인선입니다. 이 대표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원장은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맡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를 곧 출범시켜야 하는데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상황도 보셨지만 서병수 위원장에 대한 당내 불만이 큰 상황이죠.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은 서병수 선관위원장 카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위원이 반대하는 인선을 강행을 하면 논란이 커질 거라는 건 누구보다 당대표인 이 대표가 알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나 대선 후보 모두 대선 승리가 목표겠죠. 하지만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는 대선 경선을 성공시키려면 당대표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고위원은 물론 후보들과의 기싸움에서도 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민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하루 최대 9,000명, 미 국방부가 세운 대피 작전입니다. 하지만 탈출을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비행기 바퀴를 붙잡고 탈출하는 모습은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탈레반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비행 중인 미군 수송기 밖으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카불 공항을 떠나 카타르 공군기지에 착륙한 미 공군 수송기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송기 바퀴가 접히는 착륙장치 부분이었습니다. 화물칸에 탄 640여 명의 아프간 국민들은 무사히 도착했지만 끝내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중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활주로를 점거하고 민간 항공기에 매달려 있고 계속 총소리도 들리고 20년 전 9.11 테러로 뉴욕 쌍둥이 빌딩에서 탈출하다 숨진 시민들처럼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긴 겁니다. 필사의 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카불 공항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첫 아프간 철수기에 7명만 탑승한 채 겨우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ll families and small children, we are successfully getting away and hopefully saving lives. 미국은 앞으로 2주 동안 하루 최대 9,000명을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Commander-in-Chief made it very clear that we were going to complete this drawdown by August 31st. 하지만 철수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친알카에다 매체의 계정에는 탈레반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이번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IS 등 이슬람 무장 세력들도 카불로 속속 집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룰라 살레 아프간 제1 부통령을 지지하는 군대가 탈레반과 충돌하면서 내전 가능성도 제기돼 아프간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여성 앵커가 진행하는 현지 뉴스에 출연도 했습니다. 폭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겠지만 벌써부터 카불에서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히잡을 쓴 여성들이 손팻말을 들고 간절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과거 탈레반 통치 때처럼 억압당할 것을 우려한 여성들이 집권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늘 베일에 쌓여있던 탈레반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구상을 밝혔습니다. We are assuring the safety of all those who have work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forces. Women will be afforded all their rights. TV 뉴스에도 출연해 여성 앵커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민심을 얻고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언과 달리 도심 곳곳은 20년 전 공포 통치가 되살아난 분위기입니다. 골목마다 검문소가 세워졌고 밤 9시 이후엔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온라인에는 전통 의상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의 사진이 공개됐고 12살부터 45살의 과부들을 전쟁에 승리한 탈레반 전사들과 결혼시킬 계획이란 외신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이 이슬람 급진주의를 추종하면서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언한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진정성 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단란한 가족 사진입니다. 밝고 환한 표정의 엄마와 딸, 아이의 인형이 점점 히잡에 가려지더니 결국 암흑 속으로 사라집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국익이 없는 곳에 미국의 아들, 딸을 보내지 않겠다 발언을 하면서 주한 미군도 감축을 할지 우리로서는 불안감이 커져간 게 사실입니다. 마침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은 여전히 혼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 말하기도 했죠. 백악관이 한국을 콕 집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we've made in the past. Mistake of staying and fighting indefinitely in a conflict that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에 국제사회는 동요했습니다.
국익이 없다면 동맹도 버릴 수 있는 것인가란 비난이 일자 미 백악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한국엔 확실한 외부의 적,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철군할 수 없다는 겁니다. Where we have sustained troop presences for a very long time, not in the middle of a civil war, but to deal with the potential of an external enemy. W.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급한 아프간 철군을 비판하며 아프간 전쟁을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라이스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한국 전쟁은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이라며 70년이 지났지만 정예화된 한국군도 여전히 북한을 혼자 상대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 수준, 미 의회는 지난해 말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2021 국방수권법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더 비싸게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에 맞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연합체인 쿼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등 동맹 청구서도 날아올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1,8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정부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의 호소에도 광복절 연휴 공항과 해수욕장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을 방문해 30분 이상 머무는 걸 집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전국적인 이동량은 직전주와 큰 차이 없었지만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주에 비해 4.1%나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고속도로 통행량도 3,401만 건으로 집계돼 직전주보다 2.6% 늘었습니다. 휴가철로 인한 이동 수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6주째 시행 중이지만 이동량이 줄지 않고 코로나 확산세도 꺾이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행한다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확진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느끼긴 해요. 정부는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가 되면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 수는 1,100명이 넘습니다.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수도권 4단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분간은 방역 수위 완화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다들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밤새고 아침까지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들이 경찰과 숨바꼭질을 벌였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지붕 위에 남성들이 올라가 있고 경찰이 내려오라고 설득합니다. 확인 다 됐어요. 위에서 사진 찍었기 때문에 다 나와요.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다 나오세요. 머뭇대던 남성들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경찰이 이 건물을 급습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불법 영업 중인 바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손님과 종업원 34명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손님을 추적하는 과정에선 제보 전화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근 건물에 있던 주민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다고 신고한 겁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이 높은 건물에서 이제 7명이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해 주셔서 우리가 재차 발견해서 처벌하게 된 겁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자 유흥주점이 나타납니다. 방 16개가 있는 곳인데 15개가 손님으로 꽉 찰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어젯밤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던 2개업소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델타 변이 앞에 코로나 청정국들도 뚫렸습니다. 뉴질랜드는 확진자가 7명이 발생했는데 벌써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오가는 차량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한산하지만 인근 마트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뉴질랜드는 6개월 만에 델타 변이 확진자가 나오자 필수 시설만 빼고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How is the situation in New Zealand now? As you know, we have a policy in New Zealand of reacting fast and hard to any outbreaks and eliminating the virus. Unfortunately, yesterday we've had a small outbreak, so now 7 cases.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반발은 없을까? I think most New Zealanders support that approach. For example, a country of a similar population, Scotland, 5 million people, has had 10,000 deaths from the pandemic to date. New Zealand has had 26. So I think New Zealanders look at those numbers and they want, above all, to feel safe. 이스라엘은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시작했지만 하루 확진자가 8,0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자가 10명을 밑돌던 때와는 양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Government does not yet know whether booster shot will prove effective, but we know it won't be harmful and that it can only be more useful. So we're going to pursue this strategy. 결국 성지순례 등 관광 재개 계획도 일단 포기했습니다. So we're experiencing a setback. In Israel, we thought that by mid-August, beginning September, we would be in a post-corona situation. From the beginning of September to begin the renewal of tourism to Israel. But we've had to pull back. 미국에선 코로나로 하루 1,000명 넘게 숨지자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을 개시합니다. 국가 간 백신 확보 전쟁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주입니다.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지만 경찰은 현장을 찾고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민노총이 입주한 언론사 건물 앞. 경찰이 민노총 변호인단에 구속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합니다. 오늘 오전 민노총 기자간담회에 양경수 위원장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자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서 11시에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민노총 위원장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에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노총이 협조를 거부해 경찰의 영장 집행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수색영장 없으시죠? 현재 수색영장 없습니다. 예. 지난 2013년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민노총에 강제 진입했던 일이 위법 판정을 받은 걸 강조한 겁니다. 오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반드시 영장 집행에 응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 위원장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오늘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0일 사회 불평등을 바꾸기 위한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 위치 특정을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한 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죠. 그러면서 원전 조기 폐쇄를 지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배임 교사 혐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은우 기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심의위는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불기소 의견이 9대6으로 더 많았던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책 집행일 뿐이라는 백 전 장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심의의 의견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이 권고를 따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하 공기업 사장에게만 손해의 책임을 묻는 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지난 6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겐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던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한수원의 모 회사 격인 한국전력은 민간과 외국인 주주 비율이 49%가량 됩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민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파헤쳐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시간입니다.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건이죠. 이 공유 차량이 쏘카를 빌려서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법원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 10년입니다. 10년 후라도 피해 아동은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죠. 부모는 오늘 선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피고인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에 들어옵니다. 공유 차량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탄 차량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오픈 채팅으로 초등학생을 꿰어내 자신의 집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미성년자 강간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6가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남성은 줄곧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의 외모나 남성과의 대화 내용을 볼 때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동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자기 집에 두면서 개인의 부끄러운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선고를 앞두고서야 아동의 부모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았나. 남성이 형기를 채워도 피해 아동은 2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저희 손을 떠나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형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범죄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오픈 채팅방에서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당시 쏘카 측의 태도도 문제가 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며 초등학생을 데려간 운전자 정보 제공을 거부했죠. 또 수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인적 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 2월 경찰의 협조 요청과 피해 아동 부모의 호소에도 피의자 정보 제공을 거부했던 쏘카.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초등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됐고 채널A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며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쏘카 측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내 규정을 고쳤습니다. 경찰로부터 공문을 우선 제출받는 대신 긴급 상황의 경우 경찰 신분만 확인되면 먼저 자료를 주고 공문은 사후에 받기로 한 겁니다. 수사기관과 연락하는 24시간 긴급 대응팀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놓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정보 제출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는 빌라들이 서울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피 같은 보증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서울 강서구. 인근 목동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화곡역 뒤 주택가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빌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지은 신축 빌라들이 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도 새로운 빌라가 올라가고 있는 중 문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이런 신축 빌라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실거래를 분석했더니 전체의 27%가 깡통 전세, 강서구가 83%에 달했고 도봉구와 금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깡통 전세가 신축 빌라에서 많은 건 사업자가 일단 세입자부터 먼저 구하는 업계 특성 때문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뭐 조금밖에 안 들이고도 또는 아예 안 들이고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갖고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엔 깡통 전세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 전문가들은 빌라 시세가 워낙 들쑥날쑥하고 매매가 아파트보다 어려워 무턱대고 전세를 계약했다간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깡통 전세가 낀 주택들,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의무로 바뀐 전세보증보험에서도 가입을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5층 빌라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A씨. 주택 공시가격은 낮고 보증금 비율은 높은 빌라 특성상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할까 걱정입니다. 들고 싶어도 못 들 것 같아서 이걸 잘못해서만 범법자 되겠다. 어떻게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못 들을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오늘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더한 값이 주택 가격을 넘거나 대출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을 반려당한 사례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54건. 만약 집주인이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공세하기보다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집주인 사이에선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도 낮추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끈 백두산 호랑이였지만 눈을 감은 지 78년이 지나고 독립된 조국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 유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영정을 든 남양 홍씨 문중 대표에 이어 국방부 의장대가 유해로 옮깁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 장군의 유해는 사흘 전인 광복절 별세 78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고 오늘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카자흐스탄의 추모화인 카네이션과 국화로 만들어진 화환으로 장군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대전 현충원의 흙과 카자흐스탄 현지 묘역의 흙을 합쳐 관에 뿌렸습니다. 안장식에는 여야 정당 대표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영화에서 독립투사를 연기했던 배우 조진웅 씨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추념사를 읽었습니다.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도 손수건을 꺼내 여러 차례 눈물을 닦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요즘 황교익 씨가 매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사를 얘기하나요? 네, 이재명 지사가 황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인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임기 말기인데 그것도 부적절한 인사를 자기 인사권을 활용해서 무슨 알박기 보훈 인사로 쓰는 것다. 따져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권 대선 후보가 되면은 늦어도 12월에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12월이 오기 전에 자기랑 가까운 황교익 씨를 지명한 거다 이 얘긴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인데요. 청문회는 이번 달 30일, 그리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도요,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경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공사 사장을 다음 지사에게 또는 다음 경기도에 인선을 맡겨야 될 일이지. 물론 뭐 반론도 있습니다. 이 지사의 그 고유 권한이거든요. 인사라는 게. 그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 여권 반응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인사권은 인사권자에게 있고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논쟁이 격화되고 또 여야 공방으로까지 번지니까 문 대통령의 복심이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유 불문하고 이제 그만하자고 했는데요.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별의 운명. 우리가 흔히 대선 주자를 별이라고 하는데요. 김동연, 안철수 여러 얼굴이 보이는군요. 네, 제3지대 별들의 운명을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운명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겠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드러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평가가 달라진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말입니다. 그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동연 부총리 같은 사람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서 별의 순간을 잡지를 못한 것이 뭐. 근데 김 전 위원장이요, 이번 대선에서 처음부터 줄곧 제3지대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마음이 바뀐 건가요? 네, 사실은 김 전 위원장은 당 밖에서 세력을 키우라고 줄곧 조언을 해왔는데요.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예상보다 빨리 입당을 하게 되면서 이 제3지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좀 줄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제 윤석열 후보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건 어떨까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을 거부하고 제3지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김동연 전 부총리 연대를 해서 다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제3지대가 좀 커질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 글쎄요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마이웨이를 일단 선언했습니다. 좀 만날 계획은 없고요. 뚜벅뚜벅 제가 생각하는 제 길을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갈 것이다. 어떤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지금 깊이 생각 중에 있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그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면 누구든 만나겠다고 했죠. 뭉치느냐, 각자의 길을 가느냐, 이 제3지대 별들의 운명은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강진으로 무너진 IT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추스를 틈도 없이 폭풍이 덮쳤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비닐로 만든 대피소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이재민들은 천막으로 몸을 감싸고 폭우를 피하려 하지만 흙탕물은 바닥까지 차오릅니다. 현지 시각 16일 밤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가 IT 지진 피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IT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부근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건물 잔해 속 실종자를 찾는 구조 작업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병원 역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은 물론 바닷가 바깥 복도까지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들려옵니다. IT 재난당국은 17일 기준 사망자 수가 1,900명대로 늘었고 부상자는 10,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3만 7천여 채의 집들이 부서졌고 건물 잔해 속 시신들은 부패하고 있습니다.
폭풍으로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혹한 IT 현장을 향한 국제사회의 온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피해 지역에 $800만 배정했습니다. This money will provide essentials such as healthcare, clean water, emergency shelter, and sanitation for people impacted by this disaster. 미국은 IT의 인력과 의료시설 지원을 결정했고 우리 정부도 $100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외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 대원인데요. 군복을 보면 한글 이름표는 물론 특정 부대 마크와 병장 계급장까지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군복의 정체가 뭔지 따져봅니다. 지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군이 입었던 얼룩무늬 군복, 이른바 개구리 군복처럼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 높다고 말합니다. 인상으로 봐서 부드마크뿐만 아니라 색상이나 패턴들은 우리 한국군 군복이 확실합니다. 군대가 하나 편성될 정도 우리처럼 대량으로 이제 예비군들이 풀리진 않잖아요. 그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탈레반으로 흘러갔을까요? 헌옷 수거업체가 판매한 전투복이 외국 보따리상을 통해서 팔렸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런 주장 타당한지 수거업체에 물어봤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는데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거기에서는 그 방금 쪽으로 파는 것이 단가가 높지. 밀수 형태로 가기 때문에 결국 헌옷함 등을 통해서 수거된 군용품이 제3국으로 헐값에 수출된 뒤에 현지에서 비싼 값에 되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군복을 판매하면 처벌받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형 전투복을 판매하는 건 처벌 대상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구형 전투복은 군복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이 입는 디지털 군복을 판매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형이든 신형이든 우리 전투복이 외국으로 나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결국 국방부는 지난 3월 헌옷 수거업체와 중고거래 업체를 모셔놓고 군복의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올림픽에 양궁이 있다면 패럴림픽에는 보치아가 있습니다. 양궁 대표팀만큼 천하무적인 보치아 대표팀이 9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올림픽엔 없는 패럴림픽만의 독자 종목 보치아. 표적부에 상대보다 가깝게 공을 던져 점수를 얻는 고도의 두뇌 싸움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컬링과 비슷하지만 표적구가 움직여 승부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여자 양궁이 9연패한 것처럼 보치아도 9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1988년 서울대회 때부터 금메달 9개 등 20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4회 연속 나서는 정호원 선수는 도쿄에서 이관왕에 도전합니다. 목표 이기고 마음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거든요. 정호원과 호흡을 맞추는 최혜진 선수는 이번 도쿄대회 한국 기수로 선정됐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많은 보치아 선수론 처음입니다. 가문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자, 준비할 거야.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 비장애인들보다 약한 호흡 근력으로 마스크를 쓴 채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수영과 탁구 등 우리 패럴림픽 대표팀은 오늘 도쿄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 등으로 종합 22권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소나기 구름이 지역을 바꿔가며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전북 전주의 한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됐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모레까지도 국지성 소나기에 대한 주의는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전국 내륙과 제주에 5에서 70mm,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도 넓고요. 강수량의 편차도 큽니다. 언제 또 어디서든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비로 비상입니다. 특히 영동은 오늘 140mm가 넘는 호우가 내려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영동 남부에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12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새벽 시간 기습 폭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31도로 오늘과 비슷해 무덥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전국에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